그러니까 지난 6월 전쟁과는 다른 거죠. 6월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도를 하고 미국은 그냥 B2로 핵시설만 때렸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협조를 하면서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되는 거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원하던 바입니다. 시위가 번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이전의 상황은 뭐 부정선거, 시작, 석유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시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굶어 죽으나 총 맞아 죽으나 똑같다. 이런 식의 지금 시위이기 때문에 이번 시위는 상당히 과거 시위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조금 다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세고 아주 지속적으로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 물러가라.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란은 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이건 선을 넘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어떤 여성이, 이란 여성이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는, 그걸로 담뱃불을 붙이는 사진이 있어요.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모두 다 넘은 거죠. 이슬람 신정체제, 호메니에 충성하느냐 하면 살려줘요. 아니다 그러면은 수분 내에 교수형에 바로 처해있어요. 수분 내에. 그 숫자가 2만에서 3만으로 추산이 돼요. 그 매장지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해요. 학살한 거네요. 학살이요. 끔찍한 거죠. 동집. 왜 아직도 전모가 공개 안 됐어요? 왜냐? 시신을 공개 안 하니까. 가족의 인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 대통령이 하메네이였어요. 박사님, 지금 이란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큰일이죠. 지난주만 해도 시위가 격화됐다, 발포를 했다, 요 정도 루머인데 지금 뭐 6천 명이 사망했다, 사상자가 나왔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예. 가장 최근의 시위는 2020년에 히잡 시위가 있었죠. 그때도 한 300여 명 사망자 최소 나온 거로 나오는데, 그때 시위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때 시위는 일단 시작이 히잡이었거든요. 여성들이 쓰는 이슬람에 착용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였고, 여성들, 그 다음에 젊은 층들, 이쪽의 문제였다. 그때도 심각했어요. 그때 문제는 히잡 시위의 주인공이었던 여성이 쿠르드족이었어요. 쿠르드족 분포되어 있던 그쪽 지역에 주로 격화됐고, 실제로 많은 대도시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족 분규적 성격으로 하메네이 쪽이 좀 몰고 간 측면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시위는 6월 사태로 끝났지만, 어쨌든 뭐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희생자분들은 많았지만 체제의 근간은 흔들리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은 얘기가 달라요. 이번은 뭐냐면, 첫 번째 12월 28일 날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바자르 시장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자르. 바자 할 때 그 바자 하잖아요. 근데 네. 시장의 상인들이 주동을 했어요. 뭐 상인들이 주동한 게 뭐가 어때서? 원래 상인들은 하메네이 정권들의 지지층이었거든요.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할 때도 네. 그 상인들이 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핵심 지지층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반체제 반민 이게 아니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왜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한 달에 인플레이션 50%. 10년 전 이란 핵합의일 때와 현재 비교해보면 대략 환율이 한 40배 이상 폭락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인들이 왜 들고 일어났냐? 상인들이 물건을 떼어서 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물건을 팔아요. 저녁에 모아서 다음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팔아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판 물건이 이윤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팔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인들이 길거리 뛰쳐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윤 10% 붙여서 100원에 팔면 내일 되면 200원 돼 있으니까 내가 안 파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안 팔고 계속 물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지고 있으면 이윤이 안 생기잖아요. 자금이 돌고 이윤을 만들고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상하는 물건이면, 신선식품이면. 그렇다고 팔았으면 내가 또 원재료 살 때 안 되는 못 거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 지지층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살이 붙는 거예요. 히잡 시위 때는 원래 히잡에 대한 단속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야, 왜 안 썼어? 그럼 많이 쓰면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뭐 잡아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쿠르드족 여성분, 이분은 아마 이게 비화된 것 같아요. 민족 문제까지. 그러면서 안에서 의문사라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죠. 가혹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제 비화된 거라고 보면, 핵심 지지층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 처음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온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하메네이
물러가라.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란은 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이번에 페제키안 대통령 나와서 이실직고 하잖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아무 힘이 없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해임권을 하메네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지 대통령. 하메네이는 군 통수권,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라고 체제 수호대,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 대법원장을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또 임명할 수 있어요. 미디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입법부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또 기구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정원의 절반을 하메네이가 임명할 수 있어요. 그 하메네이가 다 한 거예요. 사실상 아니네. 예, 임기는 종신.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신성불가침이에요. 근데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지하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건 선을 넘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어떤 여성이, 이란 여성이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는 그걸로 담뱃불을 붙이는 사진이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요. 그 여성이 히잡을 안 썼어요, 첫 번째. 히잡을 안 쓴 건 히잡 시위도 있었잖아요. 그쵸. 히잡을 거부하는 거죠. 이란에서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건 금기예요. 근데 하메네이 사진을 불을 태워요. 신성불가침인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네. 다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모두 다 넘은 거죠. 그걸 누가 찍은 게 아니라 대놓고 공개하듯이 유포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팔레비 돌아와라. 전 왕조. 예, 전왕조 팔레비 왕조. 1979년에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에서 쫓겨난 팔레비는 죽고 이제 아들 레자 팔레비가 미국에 있거든요. 20대 중반쯤 됐는데 팔레비 돌아와라. 그럼 이란 사람들이 팔레비 왕조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거든요. 팔레비 왕조도 끔찍했어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은 구금, 체포, 고문, 처형 이거의 대명사였어요. 팔레비 왕조를 이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팔레비 왕조 돌아온 얘기 무슨 얘기예요? 팔레비 왕조가 니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혁명을 했는데 그렇죠. 너네는 걔네보다도 자. 못하다.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지금 터질 게 터진 거예요.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녹화하는 날이 13일이잖아요. 13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수천 명 설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왜냐? 인터넷을 모두 차단했으니까. 인터넷을 외부로 못 알리게 차단해서 이제 미국의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했다.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중국이랑 러시아가 전파 방해로 뭐 80% 차단했다는 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수백 명은 확실히 넘었고 수백 명은 넘고. 수천 명 설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사태가 왜 끔찍하고 우려가 되냐?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밀리면 끝이에요. 뭐 망명한다 그러지만 저 와중에 망명을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제일 순조로운 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메네이가 권력을 내려놓고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 되는데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슬람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설 때 호메이니는 신정국가를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때 어쩌다 호메이니였지 호메이니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팔레비 왕정이 너무나 썩고 문드러지고 가혹하니 그리고 백색혁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란에 그때 비키니 입었다고 맞아요. 그게 너무 빨랐어요. 서구화가. 여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다음에 그때 70년대 후반이니까 좌파에 대한 혁명의 시대가 흐름이 있었거든요. 육파혁명. 근데 이쪽은 종교적 기반이나 전국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직자잖아. 설마 지저분하게 하겠어? 팔레비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메이니 정권이 처음부터 강하겠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란 대사관 사태를 겪으면서 반미의식이 결합이 된 거죠. 이 호메이니 정권에. 그리고 또 팔레비 정권의 후계인이 미국이었거든요. 서방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호메이니는 알았죠. 이 신정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걸. 네. 그래서 바로 IRGC 혁명 수비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20만 명 되거든요. 이란 정규군의 한 2배쯤 돼요. 정규군의 2배가 아니 절반쯤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 게 사병 되는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비나 전투력은 더 좋아요. 친위대가. 친위대니까. 그래서 가셈 술레이만이라고 이라크에서 그 MQ-9 리퍼한테 제거당한 사람이 쿠두스군 사령관인데 혁명 수비대에서 해외를 담당하는 게 가셈 술레이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동상도 서 있어요. 동상 이번에 때려 부셨잖아요. 혁명 수비대가 20만쯤 되는데 여기에 또 바시즈 민병대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하메네이를 수호할 수 있는 무장력이 100만쯤 돼요. 엄청나네요. 이란 인구가 한 9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유혈 진압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메네이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메네이 신정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IRGC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하고 운명 공동체. 바시즈 민병대까지 합치는 이 세력들이 자 아까 이번에 시위는 히잡 시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미네이도 처음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대화하려고 그랬고 이제 누그러뜨리려고 그랬는데 방법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재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경제 문제 뭐 시위 풀면 1인당 7달러 준다. 그거 해결 7달러 어치에 이란 화폐를 준다고 했죠. 해결이 안 돼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한 1,200억 달러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큰 돈이에요.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제재로. 대부분이. 줄 수가 없다. 일본 더 막고 있어요.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거기다가 핵 문제 때문에 제재가 더 강화됐거든요. 스냅백 조항이라고 그래서 이란이 비핵화를 거부하니까 과거에 제재를 풀었던 거 2015년 JCPOA 이란 핵합의 포괄적 행동계획에 의해서 살아났던 걸 다 묶어버렸거든요. 지금 숨통을 더 죄는 거예요. 하메네이로서는 물러나는 것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와 바시민병대를 통제 이쪽을 활용을 해서 무차별 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곧 80대 중반인데 건강도 안 좋은데 신정체제 의미 없다면 그러지만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신정체제 무력한 신정체제로 이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더 힘들기만 하고 지금은 전기도 끊기고 물도 없고 그 해외 대리 조직에 군사 지원하느라고 뭐 인프라 투자도 못. 이란 국민들이 왜 또 화를 내냐면 이란 경제가 이렇게 엉망은 사실상 개판이죠. 까지 왔는데 헤즈볼라 지원한다, 시아파 벨트, 그 다음에 후티 지원한다, 레바논에 헤즈볼라 레바논,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지원한다. 하마스는 시아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략적 연대니까 여기 지원한다. 여기는 지금 돈이 막 흘러 들어가는 거죠. 혁명의 수출을 위해서. 이란 국민들의 민생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고 이미 불은 당겨졌다. 하메네이로서는 이제 손에 더 많은 피를 묻히느냐 지금 실각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말로 잘 이렇게 누그러뜨린 단계 끝났다. 이미 끝났죠. 상징적인 장면 여자분이 히잡 안 쓰고 담배 피면서 그 담배풀은 하메네이 사진. 지금 신정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간 거예요. 이란 국민이 쿠르드족이나 소수민족이 아니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란은 페르시아족이 한 50% 좀 넘고 쿠르드족, 아제르바이잔 쪽하고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분이 없어요. 모두가 없고. 정리하면 핵심 지지층인 상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하메네이 정권 자체 목표로 하고 있고 체제 전체를 부정하고 있고 팔레비 왕조 복귀까지 불을 질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레비 왕조는 도덕적인 왕조가 전혀 아니었고 복귀해야 될 이유가 없는 왕조 체제예요. 그런데 다시 그 체제를 소환시켰다는 얘기는 뭐냐? 그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이 물을 수 없는 충돌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메네이가 실격하는 건데 그 기득권을 놓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려인 거죠. 할 거였으면 요번에 긴급 성명 발표할 때 뭐 내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야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나마 이렇게 잘 수습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지금 하야하고 러시아로 지금 러시아든 어디든 러시아밖에 갈 데가 없죠. 망명하는 거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독재 체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끝까지 최대한의 희생을 보고서야 몰락하든 실각하든 하거든요. 실제로 하메네이가 혁명수비대나 이런 말씀하신 그런 민병조직이 진압하는 건 아무래도 자국민 학살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라크와 헤즈볼라에서 용병까지 뭐 한 800명, 1000명이 이란에 들어왔다. 이들이 기관총으로 학살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아무리 혁명수비대 바시 민병대 하더라도 자기 친구들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미 정규군과 그 혁명수비대 간은 괴리가 있어요. 실제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교전 사례까지 첩보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왜냐 정규군은 항상 소외됐거든요. 거기 아무래도 군인 정신이 있거든요. 이쪽은 정치군인이고.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혁명수비대, 바시 민병대 여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생각이 있겠죠. 근데 외부 용병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돈만 줄 테니. 오로지 하메네이와 유착관계였으니까 돈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800명은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뉴스. 들어왔다면 더 들어올 거고 이 얘기는 유혈 사태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혁명 수비대로도 이제 하기 어려운 더러운 짓들은 이들에게 시킨다. 일부 혁명 수전이 협력할 거고 일부는 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게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사상자 없이 이란이 민주주의와 이 자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3부에서 이어서 그럼 앞으로 이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2부에서 이란 이제 시위, 혁명 사태, 이란의 민주화 운동,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하메네이는 아무리 뭐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사람들 죽일 때까지 절대 권력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태를 좀 해결하려는 주변국들 혹은 이득을 얻으려는 국가도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하겠다, 이란을 돕는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겨서 시위대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나리오는 하메네이가 실각하는 경우죠. 안에 내부 분쟁으로 제거되든지 아니면 나오는 해외 제3국 망명, 러시아가 유력하겠죠. 설이죠. 왜냐하면 이번 시위는 핵심 지지층, 상인들이 돌아섰고 하메네이 신정체제 자체가 지금 공격 대상이고 팔레비 왕족 복귀까지 나올 정도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희생자가 너무 많아요. 희생자가. 이 정도면은 이미 지배층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은 하메네이에 협력하던 사람들도 이 정권 끝나는 것 같은데 말을 갈아태대 그런 그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이미 6천 명 정도 사망이면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고 지금 조준사기. 학살하고 있는 거죠. 조준사기고 학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이란 기득권층 내, 지배층 내 안에서도 특히 이란 군부, 혁명수비대가 아닌 정규군 안에서 고뇌 고민 이제 생기죠. 동원 거부하는 사태도 있을 거고. 말씀드렸지만 6천 명 정도 희생이 났다는 얘기는 희생을 무릅쓰고 시위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위대도 이제 무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실제로 게릴라 조직 같은 거 뭐 무기 수입해서 당연하죠.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이런 거 공격한다는 얘기. 이란 원래 민간 무장이나 네. 과거에도 뭐 무자히딘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상무 정신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 정도 시위 각화됐다면 시위대가 그냥 가라앉을 리 쉽지 않고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간다? 그거 쉽지 않죠.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정도면 사실은 일반적인 국가라면은 실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려와야 된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사실 이란군 내부에서 혁명수비대는 몰라도 정규군들이 봉기의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란 정규군들도 혁명수비대에 비해서는 대우가 형편없었거든요.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각하거나 망명할 가능성. 두 번째는 더 끔찍한 시나리오인데 지금 6천 명이라 그랬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호메이니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했죠. 그리고 바로 혼란이 일어나니까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이란 이라크 간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 말기가 88년이거든요. 호메이니는 89년에 죽어요. 8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메이니의 명령에 의해서 그 당시 최대 3만여 명의 이란 내 수감되어 있던 반체제 인사들이 즉결 처형을 당해요. 3만 명이요? 예, 이게 잘 사람들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죽기 1년 전에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왜냐? 호메이니는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결속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말씀드렸잖아요. 호메이니의 종교적 권력 기반이 강한 게 아니었다고. 안에 좌파 혹은 세속 민주주의 이쪽 세력들이 반 호메이니 봉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 혹은 억류 구금하고 있던 최대 3만 명 정치범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형의 죄목이 있는 건 제목이 있어요. 뭐냐? 면담을 해요. 이슬람 신정체제 호메이니에 총성하느냐 하면 살려줘요. 아니다 그러면은 수분 내에 교수형에 바로 처해 있어요. 수분 내에. 그 숫자가 2만에서 3만으로 추산이 돼요. 그 매장지는 아직도 공개를 안 해요. 학살한 거네요. 학살이요. 끔찍한 거죠. 정치범. 왜 아직도 전모가 공개 안 됐어요? 왜냐? 시신을 공개 안 하니까. 가족의 인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 대통령이 하메네이였어요.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고 대통령이 하메네이. 그럼 하메네이도 원래 하메네이가 호메이니 후계가 아니었어요. 하메네이 후계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학살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나고 하메네이가 집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끔찍한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6천 명 학살된 거죠. 근데 이 사람 손에는 지금 수만 명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그냥 수만 명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신정 체제를 유지하려는 하메네이의 광기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이란 당국의 포갑적인 행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면 벌써 하야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손에 피로 물든 신정체제니까 어디까지 갈지가 참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반체제 인사를 바로 그냥 말 한마디가 재판이에요. 다 죽이니까 버텨지더라. 그럼요. 그러니까 우한을 제거하면 88년에 네. 그들이 몇 년이에요 지금? 40년을 해먹은 거죠 지금. 하메네이가 피해 숙청, 피해 학살을 통해서 집권을 이어갈 이건 뭐냐? 북한식 모델인 거죠. 북한보다 더한 통제, 북한과 유사한 엄격한 그런 동원 체제, 완벽한 폐쇄적인 체제. 지금보다 가는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 개입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한다 그러는데 미국 개입 시나리오가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개입도
석유 때문이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석유 때문이라고. 마약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이란에 개입하면 자 이란을 도와준 나라 관세 20% 때린다. 사람들 학살 내가 개입하겠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폭격을 한다. 뭐 하메네이를 죽인다. 네. 제거한다. 그러면 해결되느냐? 혼란이 더해질 수도 있잖아요. 안에서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구심점도 있지만 제거되면 뱀 대가리 자르면 이것처럼 뭐 혁명수비대 해치되고 이렇게 가고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더한 혼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메네이를 순교자, 미국이 제거했다. 우리 종교 지도자를. 이러면서 집권 세력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종교적으로 제거당한 순교자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외부와의 전쟁 상태로 전환하면서 전시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느냐.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일부 친미가 있겠지만 이란 우리가 지금 이제 본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왜 호메이니가 그렇게 쉽게는 아니지만 팔레비 왕정 체제를 무너뜨렸느냐. 바로 팔레비 왕정 체제가 친미 반공 정권이었기 때문에 부패한. 거기 앞에 부패한이 붙은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친미 반공 정권인데 이걸 러시아의 소련의 남하부터 시작해서 이란이 중요한 위치니까 미국이 완벽하게 지원해줬고 여기 또 빨대를 꽂은 거죠. 영국과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빨대를 꽂아서 부패한 팔레비 왕조 체제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팔레비 왕조 체제는 백색 혁명이라고 해서 급속한 서구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서구화의 부작용이 너무나 컸고 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 부정부패의 또 온상이었어요. 사바크라고 해서 팔레비 왕조의 비밀 경찰은 악명이 높았어요. 고문, 아유. 감금, 처형 이런 것들에 배우가 누구냐? 바로 미국과 영국이었던 거예요. 팔레비 왕조를 지원했죠. 자, 또 이걸 돌려볼게요. 이 시계추를. 그럼 이 팔레비 왕조가 다시 힘을 쓰기 시작한 게 왜 그러느냐? 바로 1951년에서 53년까지 모사데그, 마흐무드 모사데그라고 하는 이란 총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란 민족주의자, 반외세, 이란 석유의 국영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란인들을 잘 살게 하자. 그 사람이 지금 이란의 거의 유일한 입헌 민주주의자로 지금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로 실각을 해요. 실각을 하는데 여기 누가 장난을 치느냐? CIA하고 미국의 영국의 MI6가 배후를 조정해서 이 모사데그를 실각시키는데 주역을 합니다. 왜요? 국유화한다고 하니까. 석유 자원. 그 다음에 이란이 반외세로 가버리면 이 냉전 체제에서 이 지도를 보면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소련이 내려오는데 네. 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겠어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 친소 정권이 무너지니까 막으려고 왔잖아요. 이란이 만일에 민족주의 계열이 가거나 친소로 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뚫려버리잖아요, 중동이. 그쵸. 이게 그레이트 게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영국과. 그러니까 모사데그가 이란 석유 국영화를 하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이란 석유 사업에 국영화하면서 미국의 눈밖에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데그 총리 제거하는 쿠데타의 배후가 바로 MI6와 CIA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팔레비 왕조의 배후에 영국과 미국이 있고 부정부패 독재 시대의 배후가 되니까 이란인들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이 컸던 거고 호메이니 혁명의 한 도화선 그다음에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반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미국 갈 거야 이러겠어요? 그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을 때린다 그러면은 독재 정권 때리는 거 좋죠. 그렇다고 미국이 좋은 건 아니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마두로 잡아간 건 좋은데 그렇다고 미국이 좋은 건 아니죠. 왜? 차베스는 어쨌든 빈민층과 어쨌든 소외층들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란 개입의 목표는 뭐냐? 이란 석유죠, 다시. 그 흐름을 보면. 이란의 세계 1위의 석유 그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를 네. 장악을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석유 자원의 보고인, 석유와 가스 자원의 보고인, 아마 석유와 자원, 가스 모두 합치면 이란이 하면 4, 5위 될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세계 1위.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이란 민주화보다는 바로 석유 자원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핵 문제 해결. 또 중동 안보가 해결되니까. 그러나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개입을 해도 갑자기 친미 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사태가 또 이게 정말 피를 부르는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차베스 이전, 모사데그 이전에 이란도 다 서방 세력들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반미를 형성했던 거고 이게 차베스 혁명, 그다음에 이 이슬람 호메이니 혁명의 배경이 됐던 거고 여기에 다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민주화 시켜주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그 자원을 베네수엘라 국민이나 이란 국민들이 활용하라는 국가가 한다. 그러면 너무나 낭만적인 시나리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란 사태의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결국
레자 팔레비 미국에 있는 일부가 팔레비 왕조 돌아와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과거의 일부가 향수지 팔레비 왕조가 했던 악행과 그 부작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수십 년간 79년 이후로 떠나 있었는데 국내 기반이 없는데 레자 팔레비가 돌아와 장을 할 수 있겠어. 박사님 그럼 레자 팔레비 왕자가 안 된다고 하면 하메네이가 만약에 물러나도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주도적인 인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없죠. 일단 페제키안 대통령은 일단 선거를 통해서 예. 이 집권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란 내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외부에 의해서 심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차도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과도위원회 만들고 집권하면 되는데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존경받지 않는다. 왜냐? 마차도가 들어가서 장악하면 좋은데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마차도는 국민들 지지는 받지만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통제 시스템과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에는 차라리 기득권인 노드릭에서 손을 잡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혼돈 없이 서기 자원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정말 민주화가 목표라면 마차도와 미군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야, 이게 국제 정치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무국화 시대에 맞게 어떤 낭만이나 혹은 룰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것도 핵 문제. 자기들은 핵을 갖고 이란을 못 갖겠다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란의 민주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석유 패권. 겸사겸사 민주화도 그럼요. 따라오면 좋고. 예, 친미 정권 세우는 거죠. 친미 정권이지 민주화는 아니다. 민주화도 아니 상관없다. 민주화는 문이다. 결국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밤잠에 자다가도 깨어날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베네수엘라 장악하고 이란 원유 장악하고 그럼 세계 에너지 패권 다 장악해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강한 미국 말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장악하면 북극 시대까지 장악하는 패권까지. 그럼 러시아도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게 나갈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마가를 예. 꿈꾸는 패권주의자라면은 머릿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 그럼 세계 에너지 패권이에요. 트럼프 세계 에너지 패권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이제 북극 패권을 장악하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가일 수도 있어요.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2부에서 트럼프가 1부에서 마가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극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산업적으로 수출을 한다거나 조선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란 사태에 대해서 민주화가 되고 좋은 해결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는 일단 국익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란이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거나 혹은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조금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란은 지금 웅달 책방 이 스튜디오가 테헤란로 옆에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강남에 있으니까 삼성 쪽. 서울에 지금 테헤란로가 있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테헤란로.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중동 특수 때 네.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죠. 아. 이란이 한류에 대한 그 나쁘지 않아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란이 친미 국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속 정권, 네. 비핵화, 핵 문제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북한보다 훨씬 쉬워요. 아, 핵을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농축 그것만 포기하면 끝나요. 네. 북핵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이란의 신정 체제가 해체되고 세속 국가, 그게 친미든 아니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서방과 관계 개선할 거고 이란은 가스와 석유 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국민들의 뭐라고 그럴까? 근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근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잠재력이 아주 큰 나라예요. 인구도 9천만 내고요. 땅도 크고요. 석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개발 여기에 대해서 이 개발 욕구가 아주 클 거고요. 그러면 이란은 우리하고 아주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술력과 기업이 진출하고 그쪽에서 또 이제 경제적 이득으로 서로 윈윈할 그럼요. 수 있는 구조가 얼마든지 나. 재건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협력 가능성이 다 있죠.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하메네이가 실각하고 네. 더 이상의 피가 없고 정상적인 세속 정권. 민주화의 길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조금 거쳐서 가더라도 일단 세속부터 하고. 그렇죠. 회복부터 하고 어쨌든 세속 정권이 들어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농축 권한을 포기하면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미래가 없는 건 아니다. 이란의 미래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혼란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 좋습니다. 박사님 끝으로 다음 달에 나오실 그 다극화 시대라는 그 지정학 책 무국화 시대요. 무국화의 시대. 예. 다극화가 끝나고 이제 무국화로 갔다. 이 무국화 시대의 책을 언제쯤 나오십니까? 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예요. 좋습니다. 2월에 또 그 책이 나오면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한문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보니까 이란에서 지난주에 두 분 교수님하고 제가 촬영할 때만 해도 네. 이제 좀 인명 사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잘 타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12,000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총을 발사하고 하메네이가 직접 발포를 명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피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뭐 남PD님이 알고 있는 상황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랑 같아요. 왜냐면 이란이 지금 8일 저녁부터 인터넷을 차단한 상태고요. 유무선 전화 통신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는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망자 수도 수백 명에서 12,000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때에서는 뭐 12,000명도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이 막힌 상황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강경 진압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막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얻는 정보들이 파편적이에요. 이것저것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란에 초점을 갖고 있는 정보 당국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성일관 교수가 히브리어를 잘하기 때문에 네. 히브리 쪽에 이란을 되게 싫어하지만 이란에 관심이 되게 많은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의 언론 보도를 알고 있어서 저도 이제 성 박사하고 정보를 많이 받아서 서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소식들은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관 교수님,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좀 적대 관계이기도 하고 또 국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이렇게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 실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뭐 100%알 수가 없죠. 지금 모든 정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혹은 사망자 설이 뭐 아예 없다는 사람부터 지금 뭐 16,000명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보들 좀 뭐가 있을까요? 이란 정부는 지금 공식적으로 2,000명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이란 정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초기부터 2,000명이라고 그랬고 3, 4일 전부터 2,000명 이상. 그다음에 어제부로 이제 12,000명. 최소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군사적 공격, 뭐 군사적 공격이 아니면 뭐 사이버 공격 아니면 다양한 옵션을 놓고 지금 모든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아직 안 내렸는데 실제로 공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언론은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예, 공격은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단독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공동으로 작전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사적 공격과 아마 사이버 공격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현두 교수님, 이게 이란에서 그럼 공식적으로 지금 이란 정부가 발표한 게 사망자가 2,000명이라고 하면은 이란 정부군 혹은 혁명 수비대 혹은 하메네이 정권을 수호하는 그런 측에서는 지금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저 2,000명도 정확하게 이란 정부가 그렇게 밝힌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굳이 숫자를 밝힐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나오는 보도일 것 같은데 이란 정부는 처음부터 이 시위를 평화적인 시위와 폭동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란 정부가 바라보는 시위는 일반적 시민들은 다 평화적인 시위, 경제적 시위를 하는데 이들을 뒤에서 조장하고 움직이는 세력들이 외국 스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스파이는 여기서 뭐 거의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관계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이 시위 관련자들 잡아내는데 혈안이고요.
그리고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의 그 말이 사실은 기름을 더 부었어요. 왜냐면 그 트위터에 올리는 글 중에서 이란 사람들한테 그냥 이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될 텐데 이란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모사드 모든 요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란 정부로서는 너무 고맙죠. 그렇지 않아도 모사드가 여기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예 확증을 해준 거와 똑같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는 지금 현재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뭐 모스크를 태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반동 분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반동 분자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반정부 근데 외국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란 정부가 이들을 제압하는데 뭐 꺼릴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란 정부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시위하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사살하거나 공격적으로 진압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이 반동분자들은 폭도들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진압하고 필요하다면 사살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들을 사살하라 했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그러니까 그 테헤란 시내에 뭐 모스크가 한 30개 불탔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걸로 정상적인 이란 사람이 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를 불붙이고 시위가 가라앉을 만하면 사람들 더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외국의 스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정확하게 흑백으로 보고 있어요. 평화롭게 경제적인 것에서 불만을 표하는 평화로운 이란 시민들과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뭔가 불순한 활동을 하려는 외국 스파이들 예, 이걸로 분이 보고 있습니다. 성일동 교수님, 그럼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실제로 이렇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모사드가 함께한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되게 의도성이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보통 분이 의도는 아니라 아닌 것 같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사실 그 장관들 중에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사실상 나타냐후 총리가 입 다물라 계속해서 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구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개입설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조심해 왔고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작년 6월 달에도 전쟁 중에 이미 모사드 요원이 이란 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들의 반정부 시위가 전부 다 이스라엘 요원들 모사드가 다 전부 다 진두지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어차피 불 붙은데 기름을 약간 부은 정도.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원이 30개가 불타고 은행도 한 25개 은행 아마 불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특히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세기 때문에 아마 사원에 대한 그런 강화가 있었고 또 은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은행에 대한 방화, 그다음에 국가기관 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과 방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저도 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막 이제 물론 하메네이 물러가라 막 이런 구호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저도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히잡을 다 벗어 던지고 이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여서 담배를 이렇게 태우시는 그런 게 어떻게 공개를 하는 게 뭐랄까? 나는 너희들을 이 신정 체제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를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근데 히잡 벗고 담배불로 그 사진 불태운 거는 이란 내가 아닙니다. 이란 밖에서 그런 거예요. 네, 이란 밖에서 그런 건데 아마 캐나다인가 어디선가 그런 걸로 알고 이란 내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튼 해외에 있는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또 이렇게 모델 활동하는 한 여성이 또 이란 여성이 그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란 시위를 볼 때 그 분기점들이 좀 있어요. 이란에서 혁명이 난 다음인 20년 만인 1999년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보적인 그 언론을 정부에서 폐간하면서 거기에 항의하는 대학생들 시위가 있었고 그걸 강제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부정투표 항의 그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위들은 체제 내의 개혁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체제 내의 개혁. 예. 그런데 2017년에 그 유가 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위가 시작됐었을 때부터 2019년, 17년 그리고 2019년 그 시위에서는 반체제 구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뭐 이란 체제에 대해 염증이 느꼈다 이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구호들은 이미 201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슬람이 싫다라든지 이슬람 정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돈 어디다 썼느냐.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독재자에게 죽음을 그 독재자의 죽음이란 말은 2009년에도 나왔어요. 2009년에 독재자는 그때는 아마도 아흐마디네자드라든지 또 아니면 그 윗선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예 2017년 그때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거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구호는 샤이어 영원하다 그 정도가 아닐까? 예, 샤이어 영원하다. 그러면 샤이어 영원하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레자 팔라비를 좋아서 그럴까? 제가 이란 친구들하고 뭐 제한적이나마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팔레비 예. 왕조 싫다 여전히. 예, 왕정을 복고로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현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왕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싫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PD 싫으면 남PD한테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남PD한테 억압을 받고 있으면 남PD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막 칭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최선을 아니면 차악이지만 차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마치 저기 북한의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막 신음하던 사람들이 뭔가 혁명이 나서 바뀌었는데 야 네. 너네들은 옛날 김정은 때보다 못해 김일성 때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는 그런 네네.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2022년 히잡 시위 때도 또 비슷한 네. 게 있는데 히잡 시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매를 죽인 놈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상자가 나왔었을 때 이란 사람들이 구호를 얽히는 게 미코샴 앙케 바라다람 코슈트. 그러니까 내 형제를 죽인 놈 내가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라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2022년에 그 여성들이 그 마흐사 아미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 죽인 놈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 시신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이 붙는 거죠. 그러면 성일관 교수님 과거에도 이게 아예 정말 새로운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정부 내 체제 내에서의 개혁에서 이제 반정부 반체제 개혁을 체제를 바꿔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다가 뭐 독재자를 죽였는데 이게 점점 세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시위의 차이점하고 과거랑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층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이번 시위는 다른 거와 좀 차이점이 경제 문제로 시작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일단 물론 그랜드 바자, 즉 이란 테헤란 내에 아주 큰 상인들이 시작을 했지만 시위가 번져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 이전의 상황은 뭐 부정선거, 석유, 예, 시작, 그다음에 보조금. 석유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시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여기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굶어 주거나 총 맞아 주거나 똑같다. 이런 식의 지금 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또 반정부 시위로 또 번지지 않았습니까? 정권 타도로 또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위는 상당히 과거 시위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조금 다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세고 이전과는 다른 아주 지속적으로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어떤 주변국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박현도 교수님 이 지금 같은 이런 경제 문제로 발생한 상황에서 강경 진압한다고 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데 이게 뭐 앞으로 이란 정부가 좀 잘 어떻게 강경 진압을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시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을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상황은요 진압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압 불가능이다 이미. 예, 그러니까 히잡 시위 같은 경우는 히잡을 허용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2022년 히잡 시위가 있었는데 히잡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히잡을 안 써도
잘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묵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결해주는. 예, 예. 그런데 히잡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돈 이게 돈이 먹고 문제죠. 그렇죠. 돈이 예. 없는데.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데 이게 고정 환율로 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고정 환율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고정 환율로 하라고 그래도 제가 경제는 모르지만 고정 환율로 하려고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어야지 고정 환율이 되는데 고정 환율을 할 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차등 환율제를 뒀던 거고 차등 환율제만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위가 시작된 게 12월 28일에 알라딘 상가하고 차르수 상가에서 전자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인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29일 날 그게 그랜드 바자르로 넘어갑니다.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까지 다 문을 닫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상인들은요, 어지간해서는 데모 안 해요. 그 끝까지 오기 전에는 아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 뭐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 정권이 안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그래야지 물건을 하나 더 팔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거 지금 시장에서 문을 닫고 시위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경청동지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 환율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석유를 팔아서 뭐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막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면 초과입니다. 이 해결 진압으로 방법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쵸. 뭐 계속 시위는 번진데 뭐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말 계속해서 이러다가 그럼 결국에는 황일동 교수님 이 혁명 수비대라든가 그 하메네이 정권을 수호하는 그 친위대가 혹은 이란의 찬밥 신세를 받았던 국방군 이제 그 국군인 거죠. 그 이란의 국군. 혁명 수비대하고 이란의 정규군은 좀 취급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 어떻게 첫 번째 이 취급을 좀 이렇게 차등을 했는지 두 번째는 혁명 수비대는 몰라도 충성심이 투철한 이 국군 이란의 정규군이 좀 시민군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혁명 수비대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특히 최고 지도자의 모든 충성을 다하는 아주 정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군과는 다르죠. 그럼 현재 지금 시위 진압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됐던 사람들이 혁명 수비대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실제로 내부에서 붕괴되려면 이런 혁명 수비대나 아니면 지금 진압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균열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탈영을 하든지 명령 불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명령 불복종을 했다가 만약에 정권이 안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다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명령을 잘 지키고 있어요. 현 정권에 상당히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정권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 그냥 현 시위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내부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지금 이 이란 사태의 향배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규군도 이미 그 혁명 수비대와 함께 그 국가 보위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미 명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에서 이탈자고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요. 뭐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낮고요. 그리고 1979년에 그 학습 효과가 있어요. 1979년에 그 시위가 났었을 때 군이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네. 군이 중립을 선언했고 혁명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군인 중립을 선언한 군인들을 봐줬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처벌했어요. 왜요? 군 숙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요. 숙청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믿음직하지 못한 놈들은 숙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숙청을 하다가 조종사들도 많이 숙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불러들인 게 80년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이 그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완전히 대세가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시위대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돌아서겠지만 지금 왜 돌았습니까? 예,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오의 전열이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시리안 내전이 났었을 때 바샤르 아사드가 금방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14년을 버텼어요.
아, 그 왜 버티는 줄 아시죠? 2만 명에 가까운 바샤르 아사드에 충성하는 알라위 장교들이 단 한 명도 이탈이 없었어요. 음, 예, 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야, 그럼 결국에는 대세가 시위대 쪽 혹은 이제 서방 이스라엘, 미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란 정부 끝났다라고 느낄 정도가 돼야 배반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지금 배신했다가는 그냥 아주 처벌을 강하게 받고 정말 삼족이 멸족될 수 있으니까 예, 처벌을 강하게 아니라 이제 사형이라고 봐야죠.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 예. 사형이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그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또 주변국들의 개입 반응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 내부에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진압 혹은 사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군대가 지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뒤집어 엎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무력의 도움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애국자들에게 기관을 점령해라. 은행, 뭐 아니면 뭐 모스크, 아니면 뭐 정부 청사, 군 시설을 점령해라. 그러면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일 지금 이 시위대를 지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발언이 있었고 어떤 행동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제 우리 시간으로 제가 지금 시차가 좀 헤매는데 우리는 여기 모로코 시간으로는 어제였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올린 거를 봤는데 그 소셜 트루스인가요? 거기에서 올린 거 봤는데 기관을 점령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무책임한 말이다. 아니 시위대가 기관을 어떻게 점령해요? 그러니까 한 어, 가지 지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란에 우리가 혁명 수비대라고 그러면 무장한 군인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병대라는 게 있습니다. 민병대 숫자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200만에서 400만까지 보는데 이란 정부에서는 150만 정도로 보거든요. 이 네. 사람들이 중요한 기관들을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 유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서기 전에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혁명 수비대만 넘었으면 된다? 아니 혁명 수비대에 속한 더 많은 민병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기관을 점령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 기관을 점령하려면 굉장히 조직적인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위대가 조직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아래쪽에서 세포 조직으로 움직이는 조직적인 조직 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음, 그들의 조그만 힘으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이분 대책 없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어,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혁명 수비대나 바시지, 즉 민병대의 군사 시설을 공격한 이후에 이제 이란 국민들이 가서 그 시설을 점령하라는 얘기죠. 막 아, 그런 뜻일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뜻이면 이해가 예. 가는데 안 그렇다면은 말이 안 되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혁명 수비대랑 지금 시위자들이 가서 상대를 하겠어요? 대결을 하겠습니까?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 상당히 어렵고요. 어느 정도의 군사적 타격이 있은 후에 아마 이란 시민들이 가서 거점 지역을 점령을 해야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8일, 9일 시위인데 8일 이란 쪽에서 나오는 소식은 8일 시위보다는 9일 시위가 확실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시위는 이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인할 길은 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길 바라는데 희생자만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저는 이건 그냥 끝난 거라고 봅니다. 진압당하고 말 것이다. 예, 예, 그 조용해질 거예요. 조용해질 그러니까 거다.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길을 살리려면 빨리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공격도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격을 하려면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의 식민권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될 테고. 그래서 지금 음, 나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동 기지,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기지들에 있는 군인들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될 텐데 시간이 걸릴 거고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할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즉시 떠나라. 미국이 이란 내 자국민을 긴급 대피할 것을 어저께 권고했거든요. 네네.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폭격 어떻게 보면은 그 시위대를 돕기 위한 타격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야. 그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미 대피 공고를 내렸어요. 대피 공고를 내렸는데 다만 이제 언제 공격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그냥 미국과 이란 간의 공격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란 3개국이 같이 지금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전쟁과는 다른 거죠. 6월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도를 하고 미국은 그냥 B2로 핵시설만 때렸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협조를 하면서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되는 거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원하던 바입니다. 네, 가장 원하는 바.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나면은 정말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중동 패권 잡는다. 제일 네네. 바라던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패권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예. 가장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한다고 봐야죠. 이란의 핵을 미국과 전쟁하면 미국이 박살 내줄 테니까. 예, 핵뿐만 아니라 핵, 그다음에 그 대리 탄도미사일. 조직 탄도미사일 네.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항상 얘기한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는 그 목소리도 많고, 그다음에 이란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 말리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말에 더 설득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미국이 결국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 핵시설 폭격하고 탄도미사일 시설 폭격하고 시위대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뭐 공격하면 이란 정부 입장에서 지금 하메네이 입장에서 뒤가 없으니까 무조건 뭐 이판사판으로 반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자기 이제 죽으니까. 근데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미국을 이란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은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쏘고 뭐 드론 날리고 이럴 것 같은데 육군이 또 아니, 근데 미군 기지 있잖아요, 중동에. 중동에 아랍 미군 지역에 기지들.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이런 데 미군 기지 공격하고 그렇죠. 뭐 석유시설 까따르나. 예. 바로 건너편 까따르에 우다이다 공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되게 슬픈 얘기지만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그리고 뭐 우리한테는 큰 피해가 없겠지 하겠지만 이 전쟁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란은 어차피 이게 쉽지 않으니까 주변국들 막 석유시설 막 정유시설 박살내는 예전에 공언한 적이 있잖아요. 최악의 네.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럼 괜히 죄 그러나 없는 쉽지 않은 사우디 게- 막 석유시설 부시고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예. 근데 쉽지 않은 게 까따르 지난 6월 달에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까따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잖아요. 네. 그때 이란이 이 까따르에게 5번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단절을 각오를 하고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낼 거거든요. 그럼 외교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타겟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디폴트 값이다. 반드시 공격한다. 반드시 그렇기 공격한다. 때문에 오히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보다는 이스라엘이 제1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아마도 주변 국가들이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폭격을 할 것인가? 뭐 미국의 폭격 능력은 뭐 너무 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공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시위에 관계된 핵심부 인사들 제거하는 작전일 것인가? 아니면은 군사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인가? 분명히 군사 기지는 무력화할 것 같아요. 네. 예, 해명수비대라든지 정규군에 관계된 거를.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정권 교체가 되느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작정하고 폭격을 하면 이제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금 방공망도 사실 다 지난번에 부셔졌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제 방공망이 무력화됐고 전투기도 없으니까 분명히 대성공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상군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생각은 없잖아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못해요. 지상군 투입 어려워요. 지상군 투입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물론 넓은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네수엘라처럼 특공대 작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상군이 거기서 머문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때 이제 자발적으로 정부군이 무력화됐고 혼란할 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무기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또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저는 방법은 하나 있다고 봐요. 그 이란 내 반정부 소수민족 독립 세력들. 예를 쿠르드족 들면 막 남쪽에 이런. 예 발로치라든지 쿠르드라든지 아제르라든지 반정부 단체들이 있거든요. 무기를 네. 가지고 있죠. 예, 네. 거기에 네. 그쪽 사람들을 이용하는 작전이 되겠죠. 그들은 그- 무기를 무장을 하고 있나요? 총 같은 예, 거는? 이스라엘이나 미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아. 후원해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못하면 이제 이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발칸 반도처럼 혼란상이 될 거고 어. 그렇게 되면은 주변이 정말 이란 시리아하고 비슷한 꼴이 됩니다. 시리아가 쑥밭이 되면서 주변 국가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은 네. 그보다 더 커요. 파편화될 수 있다는 거죠. 파편화. 예. 쪼개진다, 이란이 나라가. 소수민족들로 다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내전 양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파편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래 가죠. 그러면 네. 이 파장이 오래가 진짜 오래 가죠. 근데 저도 걱정이 드는 게 지금은 반 하메네이 이 신정 체제에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불만이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쿠르드족이든 발루치든 아니면 아제르족이든 이란 이제 페르시아인들이든 이란인들이든 공통적인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폭격을 해서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이란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그러니까 정권을 우리는 바꾸자는 거는 똑같았는데 정권을 바꿔서 하나의 이란이 아니라 쪼개진 5개의 이란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서로 이익이 달라지는 거니까 쪼개진 5개 이란이 아니라 이란은 한 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로. 아제르바이잔도 독립해버리고 쿠르드 국가. 쿠르드 그렇죠. 국가 근데 만들어질 그거는 거야. 이란의 일반 시민들은 그걸 원하진 않는 거잖아요. 원하진 않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도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란에 그냥 하나의 이란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민족 중에서. 예. 왜냐면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아제리 출신이거든요. 대통령 페제시키아는 쿠르드와 아제리 출신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우대를 받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이란 내에서 자기의 나름의 자기 포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이란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아랍 지역이에요. 거기가 독립해버리면 이란은 거의 석유 자원의 한 70%는 다 뺏기는 겁니다. 예, 그럼 이란은 그냥 그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도 다 뺏기고 가운데 땅만 페르시아만 있게 되거든요. 내륙 국가가 돼버려요. 내륙 국가 돼버려요. 네. 그럼 최악의 경우엔 이란이 석유가 없는 내륙 국가 정말 망한 나라가 돼버릴 수도 있다. 예, 70%는 뺏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야,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공격이 과연 현 정권의 붕괴가 실제 가시화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의문이죠. 그렇죠. 미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이 정권이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 미군 공격과 이스라엘과 미군의 공격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이 집권 세력이 무너지거나 사라진다면 아니면 뒤로 사라지면 누가 그럼 이란 지금 실권을 장악하게 되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혁명수비대나 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하메네이가 온건파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은 더 강경하죠. 강경하죠. 정말 이 정치적인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군인이 더 강경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더 강경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군인들이 그렇죠. 군인들이 더 강경하겠죠. 강경하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갑자기 하메네이는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외교적으로 지렛대로 사용했지만 군부에서랑 혁명수비대는 이미 우파 쪽에서는 이란 내 강력파 쪽으로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 그걸 못했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핵무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탄도미사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상황이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비롯해서 그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뜨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공격이 하메네이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두로처럼 잡아가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에 의해서 물러나서
했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군부를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 쪽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쥐고 나서 어차피 국토는 초토화됐고 나라 망했는데 그냥 지상군은 못 넣으니까 미국이 그냥 우리 핵무기 개발 한 6개월 동안 굶어 죽어도 버텨서 핵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공격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란의 5개 주요 은행이 지금 도산 위기에 처했답니다. 도산위기에 처했어요. 아, 은행이요? 그러면 네네네. 사실 핵망수비대의 젖줄이거든요. 근데 그 어. 은행들이 도산위기에 처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이란이 인터넷을 셧다운시키고 하면서 전산망이 셧다운되면서 사람들이 돈도 인출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갔죠. 그렇죠. 셧다운 때문에. 그렇죠. 셧다운은 지금 5일째, 4일째 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셧다운이. 근데 지금 은행 5개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러면 이란 경제는 정말 그대로 뭐 종이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경제는 파산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혁명수비대는 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계속 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위대의 동력은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네, 오래 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떤 작전을 쓸 것인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격을 이 상태에서 감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 올린 다음에 타협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나 지금 확실한 거는 혁명수비대를 떠받치는 은행 5개가 파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혁명수비대도 지금 타격을 어쨌든 받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월급은 안 나갈 거고 월급 안 나가면 이제 군 내에서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그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요 사태를 장기화시킨다면은 혁명수비대도 뭐 월급을 못 받고 정말 욕만 먹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냐. 그 교수님 보니까 그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의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와 비밀 회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하메네이를 몰아내면 이 전 팔레비 왕조의 지금 왕세자는 레자 팔레비를 어떻게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레자 팔라비는 자기의 그 분수를 잘 아는 것 같은 발언을 하긴 했어요. 내가 가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란을 민주주의로 이끈 다음에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그러는데 그 민주주의는 해놓고 물러난다라는 게 지도자로 취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지도자 취임한 다음에 해놓고 간다는 거냐 그건 불분명합니다만은 뭐 미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카드죠. 가장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도자니까 다시 복원한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왕정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왕정이 아니고 내가 네.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이란을 있죠. 수습을 하고 나는 이제 임기제니까 나는 이제 뒤에 물러난다고 하면 이란 국민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는? 사실은 레자 파hla비를 제가 쭉 공부를 해봤었을 때 이란의 좋은 지도자가 될 그러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원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 때 자기는 마이애미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비난도 있고. 네. 그런데 현재 왜 레자 파hla비를 이렇게 연호를 하느냐? 레자 파hla비가 좋다기보다도 현 정권이 너무 싫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최근에 레자 팔라비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팔레비 시대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죠. 뭐 옛날 얘기. 팔레비 시대가 경제적으로라든지 뭐 사회 문화적으로는 자유롭긴 했지만 팔레비가 민주주의 체제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민주주의 체제는 제한된 민주주의 지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하면 더 저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팔레비 예. 왕조도 정말 잔혹한 독재 체제였죠. 예, 입헌군주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제 왕정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자 팔라비가 자기가 가진 역사적인 직분을 새로운 이란에서 정상적인 세속적 민주주의로 가는 교량으로 자기를 쓰고 물러난다면 가장 좋은 해법일 수 있겠죠. 이게 교수님 그 중국이 사실은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란에서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 경쟁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란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와 직접적인 안보 우려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이란에 대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고 이제 중국 외교부는 밝혔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 모든 국가가 이란과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사실 뭐 중국이나 러시아만 지금 뭐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란 석유를 사주는 중국, 러시아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이란 석유 사주지 말라. 그래서 무너뜨리자 그 얘기인데 이게 좀 어떤 얘기인가요? 정확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지금 사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저가로 사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어쨌든 이란과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과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신기 전방의 압박입니다. 그렇죠. 전방의 그러니까 압박. 정말 이제 군사적 수단을 쓰기 전에 어떻게든 이런 전방위적인 걸로 시민군을 지원해서 어떻게 무너뜨려 보겠다. 그러면 사실 제일 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수건을 한번 더 짜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란 돈줄 말랐는데 네. 그나마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짜보겠다. 이란에 음,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란 은행이 지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저가의 그 석유를 아주 정말 강탈하듯이 사가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좀 눈치를 보느라고 한 달만 안 사도 이제 아예 그냥 달러 들어올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뭐 러시아는 눈치 볼 일은 없고요. 그쵸, 그쵸. 눈치 볼 러시아는. 만한 예, 인도가 좀 불편하겠죠. 인도도 많이 많이 갖고 인도. 가져가죠. 네. 네. 그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 25% 관세가 이게 우리나라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발표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이란과 교역이 많진 않지만 일부가 존재한다는 이제 뉴시스의 기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도 이 교역이 뭐 조금 인도적인 교역 품목에 대해서 약간 일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2024년 이란의 국가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였고 지난해 작년 25년 1월에서 6월 사이는 0.14%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도 이것 때문에 25% 관세를 받는 건 아니겠죠, 아니, 바로 미국한테? 손절할 겁니다. 바로 손절할 거예요. 우리 한국은 바로 손절할 거다 예, 이란을. 예. 걱정 안 지금 하셔도 된다.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손절할 거고요. 아마 우리를 타겟을 한 건 아니고 음, 이란과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인도, 중국,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는 뭐 상황은 안 보겠지만 네, 말씀하신 러시아는 대로 뭐 좀 신경 안 쓰겠죠. 하던 말던 예, 뭐 예, 하겠지만 중국과 인도는 신경 쓸 수밖에 예. 없죠. 중국은 음. 특히 이란의 석유를 많이 수입하거든요. 좋습니다. 싼 값에. 저희 웅달책방에서 성일관 교수님이나 박현도 교수님의 어떤 이런 중동 관련 영상을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면 우리 네,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그 중동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좀 이렇게 청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힘든 엄혹한 시기에 이란에서 네. 생명을 걸고 이제 민주화 시위를 하시는 이란 분들을 위한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좀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저는 이 이란 혁명이 혹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경제 문제가 결국 고질적인 경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자유로운 국가, 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좀 더 견디고 좀 더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란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인상에 깊게 남았던 말이 하나가 참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마음을 돌려 세우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적 실정이 너무 크죠.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가 1979년 혁명을 하면서 갖고 온 체제가 이슬람과 민주주의 두 가지를 다 잡겠다 해서 하이브리드 체제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란은 지난 79년 이래로 국민 투표를 30번 이상을 한 나라예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았고 국회의원도 자기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뽑는 자리인 전문가 의회 의원도 국민들이 뽑았어요. 물론 여기에서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100%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출마의 제한이 있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틀을 갖춘 나라도 중동에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튀르키예 빼고요. 이런 네. 나라들은 자유롭게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었을 때 이란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슬람을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는데
아, 한국처럼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 길에 지금 그거를 젊은 친구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엄혹한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80년대. 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엄혹했습니다. 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 올 줄 몰랐는데 오더라고요. 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란 국민들이 마음을 지금 너무 슬픈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그리고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밖에서 도와줘서 이기는 거는 나중에 그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게 지금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예, 이란인의 운명은 이란인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밖에서 자꾸만 이거 뭐 결정을 지으려는 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이란에서 자기의 원하는 걸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그럼에도 지금 이란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고 싶다라는 그 심정 구구절절히 가슴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도 교수님과 성일경 교수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국으로 이제 중동에서 귀국하시면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